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하겠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SNS 속 타인과 나의 삶을 쉽게 비교하고 한마디 말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은 매일매일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식살롱에서는 내 안의 조용한 싸움,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자 김학진 교수님, 사회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자존감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정확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감정인지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뇌가 자존감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고 설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좀 어렵지만 알로스테시스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알로스테시스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체 항상성을 네.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신체 항상성이 깨질 때 우리는 그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최대한 일찍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알로스테시스라고 부르거든요. 갓난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게 되면 네. 수없이 많은 그런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경험합니다. 뭐 배고픔이라든가 추위 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이걸 해결해주는 대상이 있죠. 바로 엄마죠. 네. 대부분의 경우. 엄마로부터 계속 관심을 얻고 엄마의 보살핌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안해내죠.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사회적 보상이라는 거고 이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한 욕구가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네.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죠. 최근 심리학 이론들에 따르면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인정 욕구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수용해주고 배제하는지 이걸 끊임없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우리 뇌 속에 사회적 계량기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네. 이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뇌, 낮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또 다르게 반응하게 될까요? 일종의 사회적 네. 계량기 역할을 하는 그런 뇌 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위의 이름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에요. 네, 굉장히 조금만 어렵죠.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복내측 네. 전전두 피질. 이게 대략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네. 눈썹과 눈썹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 5cm 정도 뒤로 네. 들어가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위거든요. 근데 이 부위가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는지 혹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네.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이 부위의 신호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되면 떨어지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둘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부위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알로스테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자존감 불균형을 부르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존감 불균형은 또 뭘까요? 알로스테시스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우선순위 분배 기능입니다. 우리 뇌가 효율성에 몰입하게끔 만드는 네.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보상들 중에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보상에만 자원을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사자가 나를 쫓아오고 있으면 나는 도망치는데 모든 자원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먹었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이 사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근육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사자로부터 벗어나고 나면 그땐 다시 다른 신호들에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경우는 마치 사자한테 쫓기는 것 같은 경험을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아니면 이제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네. 같은 경우는 이런 불균형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고착되게 되면 네. 더 이상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사소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신호들도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그런 반응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뭐 가벼운 농담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자존감 불균형 같은 문제, 어린 시절의 부모의 인정 경험이 또 성인기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육 과정에서 부모님이라든지 뭐 동네 어른들 또는 뭐 또래들이 주는 인정과 보상이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가정의 양육 방식일 수도 있고요. 뭐 문화적으로도 예를 들면 일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를 칭찬을 잘 안 하세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은근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부모님이 칭찬을 안 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엄청나게 아이들을 이렇게 오냐오냐 어화둥둥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자존감에 연결이 안 되는데 한국 청소년들은 칭찬을 많이 받았을수록 지금 자존감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럼 자존감 형성에 또 차이가 있겠네요. 네. 네, 결국 아이에게 어렸을 때 얼마나 또 많이 칭찬을 해주느냐가 네. 이 아이의 성인기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너무 긍정적인 보상, 칭찬만 받는 것도 100% 긍정적인 자존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자존감이 취약해질 수 있죠. 네. 내가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는 피드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취약해져가지고 고립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든지 이런 식으로 또 나가게 되죠. 제가 네. 어렸을 때 소위 엄친아 했거든요. 네.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막 쟤 너무 대단하고 어머니도 좀 그렇게 말씀하신 측면도 있는데 나중에 그 갭을 제가 메꾸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존감 불균형 때문에. 네. 어린 시절에 또 칭찬만 받았던 기억이 꼭 좋은 영향으로만 네. 미치지는 않는다. 저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기대 수준이 높아지게 네. 되니까 네네네. 그 전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부모의 적절한 칭찬과 보상이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학진 교수님께서는 인정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정 중독은 뇌과학적으로 자존감이랑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한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사회 비교에 좀 민감하다 그런 말씀을 좀 네. 하셨잖아요. 이걸 직접 한번 알아봤던 연구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이제 뇌 활성 정도를 측정하면서 네. 실제로 문화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그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내 측 전전두 네. 피질이 이 보상 중추랑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만의 특징. 한국인들이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뭐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표에서 잘 이제 매칭이 된 미국 네.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타인이 나에게 보내는 사회적 보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보상 회로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 뇌에서는 다른 보상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그런 보상 기제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들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타인으로부터 오는 칭찬이라든가 호감 이런 것들에도 역시 이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인종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결국 인정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민 교수님께서는 자존감의 세 가지 기제를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결정성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통제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데서 오는 피드백이고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만큼 잘했나,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식의 피드백. 그리고 자기 결정성은 어떤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이제 자기의 그런 뭐 효능감이나 결정성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들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자기 결정성이나 자기 효능감, 통제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자존감이 개인적인 자존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문화에서 어떤 유형화돼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방식의 자기 통제감이라든지 자기 결정성을 허용하는 또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에 따른 그런 자존감의 경험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존감도 이렇게 세 가지 기제로 나눠서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김학진 교수님께서는 자기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자기감은 또 정확히 무엇이고 자존감이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자기감이라는 개념도 이제 뇌과학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개념인데 사실 이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 내 주변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느냐 이런 통제감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간단하게 또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내가 내 손을 소유하고 있고 내 신체를 내 일부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 신체 소유감도 이제 자기감하고 관련이 되죠. 사실 굉장히 애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손을 나의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적이 난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당연하지 않고 굉장히 실험적으로 아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왜곡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고무손 착시라는 네, 실험입니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손을 이제 가림막 저 반대편에 두고 앞에 이제 고무손을 둔 뒤에 내 실제 손과 고무손을 붓으로 이제 똑같이 만지게 되면 한 30초, 한 1분 정도에 이제 왜곡된 지각을 하게 돼요. 고무손이 내 손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착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놀랍게도 이걸 잘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신체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바로 그 원인인 거죠.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1분 동안 당신의 심장이 몇 번이나 뛰는지 한번 세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된 값과 비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적고 어떤 사람은 차이가 커요. 이 차이가 작다라는 게 결국엔 신체 신호에 대해 민감하다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이 신체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고무손 착시를 잘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내면과 소통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왜곡하는 외부 신호에 대해서 저항감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건축 구조물을 얘기할 때 이제 내력, 외력 이런 걸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심리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뇌와 신체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에 잘 흔들리지 않고 나의 어떤 신체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얼추 알겠는데 사실 일상에서 느끼는 자기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마른데 내 앞에 있는 어떤 물컵으로 손을 뻗어서 네. 내가 이걸 쥐고 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때 우리는 자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물리적 환경을 내가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충족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추워서 이불을 덮는 행위도 자기감을 충족하는 네, 행위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정확히 확실히 이해가 되셨어요.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 학습이나 사회적 훈련을 통해서 이 자기감이랑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은 자기감의
한 하위 구성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로 바꾸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자존감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동료들, 이 주변의 나의 사회적 환경, 사회적 관계를 내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게 이제 자존감의 이제 불균형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역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자기감을 충족시키는 경험이 자존감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가벼운 운동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그런 경험들도 아주 사소한 경험이지만 내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죠. 이런 경험들이 자기감을 충족시켜주고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자존감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고 있죠. 저 역시도 마음이 불안할 때 명상을 좀 하는 편인데 이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는 기분이 든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제 자존감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자기감 향상의 그렇죠. 한 그건 종류라고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죠. 내 신체와의 소통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테니까요. 네, 자기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존감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행위를 내 의지대로 하고 그 행위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을 때 나는 자기감을 충족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자존감 유지에는 자기 인식이랑 자기 수용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긍정적인 자존감은 제대로 잡고 있는 자기 개념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불명확하고 내가 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다른 데로 시선이 가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쫓고 비교하고 불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기의 그 목표라든지 자기의 삶의 이유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 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뭐 이것은 이제 나에게서 오는 신체적 신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부터 시작이 되겠죠. 내가 누구고, 내 능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는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라는 이제 수용 과정이 빠지면은 또 역시 저게 또 좋아 보이고 저게 나일 수 있는데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이제 가면서 불안과 불행을 또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서 경험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키가 별로 안 큽니다. 이제 청소년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제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이었거든요. 네.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키가 조그마니까 다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이제 별로 안 대단하게 봐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을 그 인식하고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 30 넘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네. 더 안 크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제 알로스테시스가 다르게 그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균형이 조금 사라지면서 이제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게 된 거죠. 뭐 키 조그맣다고 놀려도 뭐 그럼 어때 뭐 그게 나는 원래 조그맣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삶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그 과정이 네, 네. 결국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네. 할 것 같습니다.